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들 하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혼자라서 컸어요. 전 그냥 삼시세끼 굶기지 않으려고 밥 해먹인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생 거리 청소를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해 뜨기 전 어둑한 새벽, 골목길에 떨어진 담배꽁초며 휴지 쪼가리를 쓸어 담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런 일을 꺼리지만 전 단 한 번도 제 일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두 손으로 우리 아들을 키웠거든요. 아내는 아들이 겨우 3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내 몸 하나 건사하던 시절이었지만 어린 아들까지 굶길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이 환경미화원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새벽에 길을 쓸며 하루하루 한 푼 두 푼 모아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른 집처럼 좋은 유치원, 학원을 보내주진 못했지만 아들은 아픈 데 없이 자라주었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했고 시험만 보면 장학금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 척척 자기 길을 개척해가던 녀석이 결국엔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까지 붙고 당당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얼마 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조심스레 저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성격도 얌전하고 표정도 단정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이제 아들도 좋은 짝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엔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날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입고 가야겠다며 구두까지 닦아뒀죠. 그런데 상견례 하루 전날 밤 아들이 어두운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 입술을 깨물고 망설이던 아들이 결국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쪽 집에서 파혼하재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대체 왜? 그게 환경미화원 집안은 자기 딸 못 보낸다고.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마다 얼어붙은 손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허리 휘도록 모은 돈으로 그 아이를 공부시키고 오늘에 이르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아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만든 오늘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들 인생의 짐이 된 것만 같았죠. 고개 숙인 아들을 거실에 남겨두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깊숙이 숨겨뒀던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비밀처럼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걸 꺼내 다시 거실로 나와 아들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래, 파혼해라. 내 직업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면 차라리 이 결혼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게 나아. 아들은 제가 내민 통장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날 밤 저희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작은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께서 어린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시골에서 논일 밭일을 하다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에 왔던 먼 친척이 서울에 있는 공장에서 일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고 저는 장례식을 마친 뒤 얼마 없는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친척의 소개로 숙소가 있는 한 공장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촌뜨기에 나이도 어려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었던 그때 그 공장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녀 역시 대부분 혼자 있었죠. 공장에서 처음 그녀를 봤을 땐
조용하고 말수가 없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끄적이곤 했죠. 처음 말을 건 건 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옆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을 때 슬쩍 물었습니다. 저기 항상 뭘 적고 계시던데 그게 뭐예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책 보면서요. 얼핏 본 그녀의 수첩엔 영어 단어나 짧은 글, 수학 공식 같은 게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문고판 책이랑 고등학교 참고서 같은 것도 한쪽에 놓여 있었죠. 당시엔 지금처럼 누구나 인터넷으로 공부하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그녀가 그런 책들을 붙잡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 공부를 오래 하지 못했어요. 뭐 특별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라도 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 대화를 계기로 저희는 서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김선주.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미소만큼 예뻤고 저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싶어졌어요. 그녀가 끄적이는 수첩이 그냥 낙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배운 게 별로 없던 제 눈엔 그게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선주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 누구보다 일을 꼼꼼히 했습니다. 공장일이 서툴던 저를 몰래 도와주기도 했고 아픈 날이면 약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야간 근무 도중 다리에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계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을 심하게 다친 거였죠. 모두들 바빠서 신경도 못 쓰고 지나치는 사이 저는 그녀를 업고 근처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우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교대 시간이 겹칠 땐 잠깐 마주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같이 썼습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선주 씨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몇몇 시설을 전전하다가 보호시설을 나온 뒤 곧장 공장에 취직한 거라 했습니다. 가끔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땐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수 씨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따뜻한 말을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주 씨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은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몇 달 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선주 씨, 나랑 같이 살아볼래요? 내가 잘난 게 없어서 많은 건 못해줘도 당신 힘들게 하진 않을게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란 말보다 같이 살아보자는 말이 더 솔직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린 조촐한 방 하나를 얻어 작지만 단단한 둘만의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식도 결혼 반지도 없었지만 매일 새벽 도시락을 함께 싸고 퇴근하면 손잡고 시장에 들르는 그 시간이 그 어떤 결혼식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는 건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뒤에 공장을 그만뒀고 아이가 태어나자 육아와 살림에 집중했죠. 착하고 예쁜 아내,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아들. 저희 세 가족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걸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요.
부모의 사랑과 정을 한없이 퍼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2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장으로 출근하려는 제게 아내는 말했어요. 지훈 아빠, 나 오늘 병원 좀 다녀오려고요. 요즘 계속 어지럽고 그러네요. 그래,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그럼 지훈이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몇 시간 봐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병원에 갔고 저는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자꾸 아내 얼굴이 떠오르고 기계 다루는 손도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퇴근하고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에 앉은 아내 얼굴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입을 꼭 다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병원 잘 다녀왔어? 하루 종일 당신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내는 말없이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제 앞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훈 아빠, 나 유방암이래요. 2기 후반이라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차라리 농담이길 바랬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혹시 오진 않냐? 병원에선 뭐라 그래? 지금 당장 치료 들어가야 한대요. 수술도 필요하고 항암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말끝을 흐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지금 돈이 문제야?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일 같이 병원 가자. 치료든 수술이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날 밤 아내 옆에 앉아 아이의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죠. 이제야 겨우 자리 잡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좌절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내가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해봐야 했고 곧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과 통증에 괴로워하던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몸에 힘이 없어 늘 누워 지내게 됐습니다. 저는 공장을 다니면서 병원도 들르고 집에 와선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너무 지치고 숨이 턱 막히는 날이 연속이었지만 그런 티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쓰러웠는지 하루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지훈 아빠, 애는 내가 좀 봐줄게.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장 나가는 것도 벅찬데 아이까지 어떻게 봐? 아니요, 아주머니. 안 그래도 저희 힘들다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애까지 봐주시면 너무 죄송해서. 에이그, 죄송은 무슨.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본 사이야? 힘들 땐 서로 도와야지. 그리고 지훈이도 애가 얌전해서 애 보는 거 하나도 안 힘드니까 걱정 말고 맡겨. 이럴수록 지훈 아빠가 잘 버텨야 해. 그러면 지훈 엄마도 곧 좋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나 저나 가족이 없었기에 이런 일이 있어도 애를 맡길 곳 하나가 없었거든요. 아주머니의 도움 덕분에 저는 저녁마다 대리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며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공장에서는 실수도 많아졌고 몸 여기저기 탈이 났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환경미화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됐죠. 야간과 새벽 근무라면 낮 동안엔 아내를 돌보면서도 가능할 것 같아 바로 지원했고 그렇게 미화원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두운 골목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고 비 오고 눈 오는 날은 우비 하나로 버텼고
손끝이 터져 피가 나도 견뎠습니다. 처음엔 계약직이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조용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서 마침내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 무렵 아내도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됐다고 했고 저희 가족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개월 뒤 아내가 다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재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었어요. 뼛속부터 폐와 간까지. 의사는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아내는 급속도로 야위었고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내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죠. 예전보다 더 앙상해진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아내가 제 손을 톡 건드리더군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자 숨을 고르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씨, 나 이제 정말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기 지훈이한테도 당신한테도. 나 좋은 엄마도 좋은 아내도 못 된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의 마른 가지 같은 손을 꼭 쥐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런 말 말어. 당신이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고 엄마였어. 그 말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아내와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아내 역시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모든 걸 받아들인 듯 얘기했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당신이 다 해줘야 해요. 알겠죠?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질 않았지만 그래도 힘을 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우리 아들 지훈이 잘 키울게. 당신 목까지 2배로 사랑해서 키울 거야. 그 약속을 하며 저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고 아내는 안심한 듯 하더니 잠시 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겨우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날 방문을 여는 게 그렇게도 버거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손을 잡은 채 문을 열자 적막한 집안이 저희 둘을 맞았습니다. 아내의 스웨터가 아직도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엔 먹다 남은 약봉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이제 정말 아들과 단둘만 남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은 엄마를 찾았지만 어린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멀리 여행 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멀리 여행 갔어. 우리가 잘 지내는 거 보면 지훈이 꿈에 나올 거야. 거짓말이 목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걸 눈치챘는지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그날 밤 아들과 저는 처음으로 단둘이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어요. 그 작은 몸을 꼭 안고 아내가 남긴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대로 아이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내가 떠나도 세상은 쉬지 않고 굴러갔고 그 안에서 저희 부자는 매일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면서 말이죠. 아들은 커갈수록 아내를 꼭 닮아갔습니다. 생김새며 말투도 저보다는 아내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제일 닮은 건 머리였어요. 지은이는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 혼자 책을 펼쳐 앉아 있는 게 신기해서 몰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글자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닐 나이였는데 그림책이든 뭐든 글씨가 있는 거라면 한참을 넘기고 집중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담임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훈이는 뭘 시켜도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수업 중에 떠드는 아이들도 많은데 지훈이는 혼자 조용히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책을 꺼내 읽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싶었죠. 그 후로도 아들은 줄곧 전교 1등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장학금은 늘 따라붙었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전 한 번도 학교에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제 직업 때문에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놀림받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됐거든요. 그게 괜한 걱정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늘 마음 한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행사나 공개 수업 같은 건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교복 윗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뭔가 꺼내 책에 주더군요. 아버지, 이거 학교에서 쓴 거예요. 그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주제로 쓴 짧은 글이었습니다. 아들은 거기다 또박또박 이렇게 써놨더군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매일 새벽 어두울 때 나가셔서 사람들이 버린 것을 치우는 일을 하시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부끄러운 일이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실 그전엔 미연 일을 하면서도 청소하는 동안 혹시나 아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눈치를 받고 누가 제 직업을 물어보면 얼버무리곤 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쓴 글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고 있는 한 절대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간은 흘러 아들은 어느새 대입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시겁한 저는 물었어요. 지훈아, 이게 뭐야?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 누구랑 싸운 거야?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입을 꼭 다문 채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와 싸운 적도 제게 뭔가를 숨긴 적도 없는 아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입을 앞두고 학부모 면담을 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아버님, 저랑은 처음 뵙죠?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공부를 어찌나 잘하는지 지훈이 덕에 담임인 제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애가 성적이며 인성이며 흠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 성적이면 원하는 대학 다 붙을 겁니다. 물론 장학금도 가능할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물었죠. 저기 근데 선생님, 지은이 얼굴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애한테 물어봐도 말이 없어서요.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제 지은이가 반 친구와 싸웠습니다. 그 친구가 지은이 아버님 직업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가 참다 그만 주먹이 먼저 나간 모양입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자신이 다친 건 괜찮지만 혹시라도 그 일이 제 귀에 들어가 상처가 될까봐 그게 더 마음에 걸렸던 거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선생님께 다 들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아버지는 그런 말 하나도 신경 안 쓴다. 그 말에 지훈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아버지가 속상하실까봐 괜히 제가 싸워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린 녀석이 자기보다 아버지 체면부터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너야. 그리고 다음에도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그냥 무시해. 일에 귀천이 어디 있니? 사람마다 맡은 일이 다르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제일 훌륭한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은이는 제품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거리를 쓸며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자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아들은 그동안 쌓은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무려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당당히 입학했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사법시험까지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은 엄마, 당신 말이 맞았어. 예전에 그랬잖아. 지은이는 당신 닮아서 머리 좋을 거라고. 진짜 그렇게 됐어. 우리 지훈이 해냈어. 당신도 기쁘지? 마치 제 곁에 아내가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처럼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지훈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죠. 아들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장 큰 자랑이자 제가 그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뒤로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고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사무실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주말에도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느라 연애는커녕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 보였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웬일로 일찍 퇴근해 들어오더니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워낙 바쁘게만 살아온 아들이라 그런 마음을 품을 여유조차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녀석도 누군가 곁에 둘 만큼 여유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저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일지 안 봐도 알 것 같구나. 난 괜찮으니까 너희가 편한 날로 잡아서 한번 데려와라. 며칠 뒤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담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말투는 조심스럽고 공손했지만 햇살처럼 밝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는 게 티가 났어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보다는 아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지훈이가 누굴 소개해주는 건 처음이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지훈 씨가 항상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말해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늦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들은 눈빛부터가 달랐고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죠. 여자친구가 가고 나서 아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진 씨 어떠셨어요? 참 따뜻하고 밝더라. 착한 것 같고. 지훈아, 아버지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바랄 게 없어.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안도한 얼굴이었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이제 이 녀석도 제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뿌듯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곁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아들과 함께할 사람이 누구든 어떤 집안이든 우리 지훈이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게, 그리고 지훈이 역시 평생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남편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일정 조율하느라 며칠 걸리긴 했지만 큰 마찰 없이 날짜가 정해졌고 겉보기에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론 걱정이 많았죠. 혹시 집안 형편이나 제 직업 때문에 여자 쪽 부모가 우리 아들을 깎아보진 않을까 하고요. 아들이 아무리 괜찮은 여자라고 해도 그쪽 부모 마음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들이 쇼핑백 하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정장 한 벌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죠. 지훈아, 이게 웬 양복이냐? 아버지 거예요. 상견례 때 입으시라고 한 벌 준비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안 맞으면 내일 교환해야 해서요. 저한테 있는 양복이라고는 예전에 아들의 대학교 졸업식 날 가장 저렴하게 샀던 허름한 것뿐이었는데 아들에게 선물 받은 양복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저한테 과분할 정도로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제법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영 밝지 않았나 봅니다.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제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버지,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옷 참 좋다. 내가 언제 이런 옷 입어보겠니? 근데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지훈아, 혹시 말이다. 네 장인 장모 될 분이 내 직업 듣고 불편해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아무래도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고 나도 겨우 청소일 하는 사람인데 너한테 괜히 짐 되는 것 같아서 말이지. 아들은 한숨을 쉬며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셨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다 귀한 사람이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아버지가 그런 생각 갖고 사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버지 직업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근데 막상 네가 결혼한다니까 괜히 나도 더 걱정이 돼서 말이야. 아버지, 유진 씨 부모님 이미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으로는 뭐라 안 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며칠 뒤 드디어 상견례를 하루 앞둔 날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신을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두고 거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은 시간 아들이 무거운 얼굴로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닫는 소리부터 평소와 달랐죠. 거실에 앉은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러니? 어디 아프냐?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제 얼굴을 보며 입만 몇 번 뻥긋거리던 아들은 결심했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에요. 상견례 취소됐어요. 뭐? 갑자기, 아니 왜? 제가 놀란 목소리로 되묻자 아들은 머뭇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쪽 집에서 아무래도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결혼에 찬성했던 거 아니었어?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는 걸 듣고 나서부터 유진 씨 부모님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래도 허락해 주시길래 다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환경미화원 집에 딸 시집 보내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상견례도 결혼도 다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더군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깍듯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건 제 아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못 배웠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거리 청소라도 해야 살 수 있었던 그 세월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이 되어 아들 앞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야 만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조차 마음대로 못하게 된 이유가 자기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라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협탁의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년 전부터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인생의 비밀 같은 통장이었죠. 그 안엔 어쩌다 손에 들어오게 된 말 그대로 목숨값 같은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 저는 그 통장을 아들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지훈아, 봐라. 이 통장 안에 든 돈,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간직해온 거야.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말이다. 근데 오늘은 꺼내야겠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다가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숫자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돈이에요? 지훈아, 파혼해라. 넌 어디서든 그런 취급받을 애가 아니다. 너라면 그 집안 아니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 돈이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이든 뭐든 얼마든지 차릴 수 있다. 그러니까 파혼해라. 아버지는 너를 반기지 않는 집안이랑 엮이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파혼해. 그날 밤 우리 집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들고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통장은 몇 년 전, 그러니까 아들 지훈이가 군에 있던 시절, 제가 새벽 근무하던 어느 날 우연히 생긴 일을 계기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오락가락 흩날리던 새벽, 저는 평소처럼 구청 관할 도로변에 쓸고 있었습니다. 도로 청소는 늘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길이 미끄럽고 어두웠습니다. 골목 끝자락을 돌던 그때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큰 짐짝이거나 버려진 이불 뭉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짐짝도 이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쓰러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 걸친 채로 몸에 반쯤이 차도로 삐져나와 있었고 입김 하나 쉬이 내뿜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얼어 있었고 숨소리도 희미했어요. 그때가 새벽 4시 반쯤이었는데 사람도 차도 거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큰일이 날 상황이었죠. 저는 서둘러 그 노인을 업고 근처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얼른 와서 좀 봐주세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고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노인을 들것에 옮기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의사 말로는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했고 조금만 늦어서도 생명이 위태로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인의 신원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노인의 주머니에서는 핸드폰도 지갑도 신분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셨고 정신이 희미했습니다. 응급조치 후에도 연락할 보호자나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에 결국 입원 수속은 제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치료비도 제 통장에서 나갔죠. 그런데 저는 그 노인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가족 없이 자라서인지 아플 때 옆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병원에 들렀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노인이 마침내 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네. 이렇게 매일 찾아와줘서.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들었어. 아닙니다, 어르신.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르신, 정말 가족분들이 기억 안 나세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족이 없네만. 말끝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몇 마디씩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정승호였고 한때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자네는 가족이 있지. 식구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렇구만. 그럼 아내는? 젊을 때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아들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았고요. 저희 아들이 엄마가 없는데도 잘 자랐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명문대에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요. 아이고, 그래. 아들이 참 자랑스럽겠어. 네, 별 볼 일 없는 제 유일한 자랑이자 사는 이유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 내가 젊을 때 말이야, 돈 버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어. 그때는 하루하루 돈 버는 재미에 가족들은 신경도 못 쓰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렸었지. 노인은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고 나서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가족을 잃고는 세상과 담을 쌓고 조용히 살아왔는데 나이가 드니 노안과 당뇨가 겹쳐 자주 쓰러지게 됐고 결국엔 그날 거리에서 실신하게 된 거였습니다. 세상에, 그럼 어르신은 지금 혼자 살고 계신 겁니까?
그래, 이젠 다 늙어서 돌봐줄 사람 하나, 말동무 해줄 사람 한 명이 없네. 노인의 얼굴에는 그간의 회한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난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이렇게 외로운 것도 다 젊었을 때 가족을 등한시했던 벌을 받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저는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태어난 이후에도 가끔 그의 집에 들렀어요. 노인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왔습니다. 전에 보니까 전구에 불이 나가 있던데 오늘 갈아드릴게요. 에헤이, 안 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늙은이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자꾸 찾아와.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하죠. 우리가 보통 인연입니까? 그리고 말씀 그렇게 하셔도 저 올 때마다 반가워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네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해서. 그렇게 미안하시면 오늘 저녁이나 사주세요. 저는 종종 어르신의 집에 있는 전구를 갈아주거나 낡은 보일러를 살펴주고 간단한 장도 대신 봐줬습니다.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게 마음의 문을 열었죠. 명절이면 소박한 밥상이라도 함께 차려 먹었습니다. 아들이 군에 있어서 저도 조금 외로웠는데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명절에 찾아올 곳도 생겼네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찍 아내 먼저 보내고 아들 혼자 키웠고요. 제가 가족이 없어서 어르신이 꼭 먼 친척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네 덕에 나도 말년에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 고맙네 정말. 그렇게 어르신과 알고 지낸 지도 2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병세는 조금씩 나빠졌고 결국 입원 생활이 길어지다가 어느 날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지 부고를 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 소박하게나마 장례식까지 지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동수 씨 맞으시죠? 고 정승호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어르신의 변호사시라고요? 근데 저를 왜... 유언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저희 사무실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고 한 중년 변호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유언장이라 설명했어요. 유언장에는 고인의 자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내 재산 중 일부를 박동수 씨에게 남긴다. 가족처럼 대해준 고마움에 대한 내 마지막 마음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떨떨한 채 앉아있자 변호사는 계좌 사본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50억, 정확히 50억이 넘는 예금이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숫자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제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더더욱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돈이 많은 분이라고요? 네, 고 정승호 씨는 부동산 자산가셨어요. 자신이 번 돈 중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시기로 했고 남은 일부는 박동수 씨에게 남기신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전에 어르신이 조카분들과 재산 문제로 크게 법적 문제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일찍 해두신 거고, 은퇴하고 나신 뒤부터는 혼자 조용히 지내신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저를 부르셔서 갑자기 유언장을 고치셨어요. 재산의 일부를 박동수 씨에게 남긴다고요. 그때도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여전히 비현실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 통장을 그대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쓰자니 겁이 났고 괜히 입 밖에 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은 정말로 꼭 필요한 날이 오면 그때 써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통장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제 손에 쥐어졌고 그날까지 숨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상견례를 없던 일로 하자고 들었던 바로 그날, 몇 년 만에 그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고 통장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통장 보여준 건 그 집 사람들한테 우린 이만큼 있다라고 자랑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이 결혼을 지키려고 내심 고민하고 있다면 그럴 필요 없단 말 해주고 싶어서 꺼낸 거다. 그리고 이런 일로 파혼까지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너무 아까워. 나도 그 집안에 귀하디귀한 내 아들 보내고 싶지 않다. 애초에 너랑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조심스레 덮은 뒤 제 앞에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겁니다. 전 아버지한테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0억짜리 통장을 앞에 두고도 눈길 한번 더 주지 않은 아들의 모습은 그 어떤 순간보다 자랑스럽고 눈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통장을 꺼낸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그쪽 집안에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제가 가진 돈으로 번듯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제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파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아들은 다시 묵묵히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여전히 바빴지만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사건을 맡았고 주변 평판도 점점 좋아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온 뒤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좀 전에 유진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땐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고도 하더라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고 아들은 이내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흔들릴 뻔했어요.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날 상견례 취소되고 제가 집에 와서 울고 있었을 때도 유진 씨는 부모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딱 그 말이 전부였죠. 그 사람은 저보다 부모의 시선, 집안의 평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힘든 순간에 날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제는 그만해야죠.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안쓰러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일에만 전념했고 실력이 입소문을 타서 몇 년 뒤에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제 힘으로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걸 겨우 말려 제가 숨겨둔 통장에 있던 돈의 일부를 보태주었습니다. 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심껏 사건을 맡았고
지치지 않는 성실함과 진심으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났을 무렵 아들은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말투도 행동도 어딘지 모르게 우리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을 따지기보다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알콩달콩 예쁘게 연애를 했고 1년 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경미화원을 퇴직했습니다. 새벽마다 진동벨을 맞추고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한동안은 새벽이면 눈이 떠졌지만 어느 순간 그마저도 익숙해졌죠. 아들 내외는 저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고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저녁이면 손주 재롱을 보는 일상이 소중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곤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키운 게 아니고 이놈이 알아서 잘 큰 거죠. 저는 그냥 하루 세끼 굶기지 않으려고 그저 묵묵히 살았을 뿐입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나머지는 결국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흙 묻은 두 손으로 성실하게 쌓아올린 그 시간이 결국 제 아들에게는 단단한 삶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요. 앞으로도 그 밑거름 위에서 아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